보조 안녕하세요. 지구를 지키는 남자 주련입니다. 저는 벨기에에서 왔고 제가 환경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또 이 쓰레기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냄새 맡고 왔습니다. 쓰레기 냄새 맡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을 전공하고 과학을 하면서 소설을 쓰는 사람 곽재식입니다. 오늘 주제 쓰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물 이야기 속으로 보물이요? 보물. 제가 사실 이게 쓰레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쓰레기 좋아하신다고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플로깅 이제 쓰레기 줍기 많이 하러 가는데 그럼 그런 또 나갔는데 쓰레기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줄 때마다 보물 찾는 것처럼 기분 좋긴 하지만 쓰레기가 보물 된다는 말 그게 어떤 말이죠?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쓰레기장에서 금 냄새를 맡는 사람이다. 금 냄새요? 네, 그래서 쓰레기가 그냥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부를 벌어다 줄 수 있는 산업과 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저보다 한 발 이미 앞서서 가 있었군요. 네, 자 오늘 따뜻한 우리 교수님의 강연이 더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자 곽재식 교수님의 준비해 오신 이과 교수의 손에 잡힌 쓰레기 경제 한번 우리가 제대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공감 충전 과학 콘서트는 충북 지역에서 과학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하고 있는 우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와 MBC 충북이 함께 공동 계획했습니다. 과학의 날과 지구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과 교수의 손에 잡힌 쓰레기 경제, 환경도 챙기고 주머니도 채우는 과학 수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곽 교수님. 쓰레기는 우리가 가치가 없는 거, 돈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죠? 이건 쓸모 없어져서 버리는 거를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게 쓰레기라는 말의 원 의미죠. 그죠? 그런데 이 쓰레기가 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참 생각해 보면 서로 이렇게 좀 모순되면서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근데 그런 만큼 이런 이야기를 파헤쳐 보면 그래서 더 재밌습니다. 우리 줄리안 혹시 엘도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엘도라도? 엘도라도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엘도라도 뭐죠? 이데나 존스라거나 이런 데서 또 뭐 금 많았던 도시. 역시 잘 아시는군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500년 전부터 남아메리카 쪽에서 내려오던 전설이죠. 스페인에서 남아메리카로 건너간 수많은 탐험가들이 그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정글 깊숙한 곳에 아마존 어느 깊숙한 어떤 마을에 엘도라도라고 하는 황금이 넘쳐나는 도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발견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금을 남아메리카에서 구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 떼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혹시 강연 들으면 그럼 엘도라도 위치를 알려주신 건가요? 엘도라도 위치보다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거 출연료 좀 받으시지 않으세요? 엘도라도까지 노리세요 오늘 방송에서. 요새 또 금값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더 궁금해지는 그런 요즘에 순간이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금값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 엘도라도의 전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엘도라도 전설을 정확하게 알아내가지고 보물지도 같은 거를 보고 찾아가면 지금도 어느 구석에 이 황금의 도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한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전설이 엘도라도 전설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금을 비싸게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엘도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엘도라도가 아니라 금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상당히 많은 금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재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재련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금속과 다른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는 곳에서 뽑아내는 작업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철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납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여러 가지 금속 자원들은 다 돌 속에 묻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구리를 생산해야 되겠다, 아연을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구리나 아연이 들어있는 돌을 산에서 캐내와 가지고 그걸 공장에서 잘 갈아가지고 약품에 잘 녹여가지고 혹은 뭐 높은 온도로 녹이거나 끓여가지고 거기에서 순수한 구리만, 순수한 아연만 뽑아내는 그런 사업을 재련 사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편인 나라고 또 화학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철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납이라든지 다양한 금속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재련 작업을 하면 그런 금속 자원들을 우리나라에서 쓸 때가 많겠죠. 세계에서 가장 아연을 많이 뽑아내는 공장을 가진 회사, 한국 회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이런 재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이 수많은 이 폐기물들, 쓰레기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국 사람들 예전부터 많이 했었겠죠. 그래서 바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연이 들어있는 돌 속에서 우리가 아연을 좀 빼냈는데 기왕에 돌을 다 갈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우리가 아연을 빼내는 작업을 했으니까 아연 말고 혹시 그 버리는 찌꺼기 속에 뭔가 다른 금속도 있으면 기왕에 갈아놓고 녹여놓은 김에 그것도 한번 분리해서 찌꺼기 속에서 좀 챙겨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찌꺼기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금 같은, 그죠?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것까지 뽑아내고 있군요. 그래서 아연 공장 같은 데서는 아연이 납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납 같은 거 뽑아내는 그런 작업하고요. 구리 공장이든 또 아연 공장이든지 간에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금이 있으면 금은 비싸니까 금을 골라내면 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금 골라내는 작업도 많이 합니다. 찌꺼기에서 금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무렴요. 와, 이거 그냥 쓰레기라고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와. 은도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은. 올림픽에서 메달 줄 때 세 가지 메달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이 뭐 그거는 다 알죠. 뭐죠? 예. 금, 은, 동. 왜 금, 은, 동메달 이렇게 줄까요? 금메달, 은메달, 뭐 철메달 이렇게 줘도 될 것 같지 않나요? 일단 뭐 금 알겠어요. 가장 좀 금, 사람들이 금, 원하는 거니까. 금. 왜 은도 뭐 은동으로 그- 맞췄을까요? 왜? 은은 뭐 주로 금 다음에 어. 좀 희귀한 것 같아서 그런 것 어, 같은데 근데 어. 진짜 동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 금은동. 왜 금은동으로 맞추냐면 여러분 혹시 원소의 주기율표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소의 주기율표를 보면 수많은 원소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쭉 표 형태로 만들어서 써놨죠. 거기에서 금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금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동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한 줄로 세로 줄로 나란히 아래 위로 금, 은, 동 요 차례로 한 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주기율표에서는 세로 줄로 같은 줄에 있는 원소들끼리는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게 이 주기율표의 특성이거든요. 그 말은 금, 은, 동이 귀한 금속이면서 서로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전기를 서로 잘 통하는 편이고 어디 뭐 노출됐을 때 잘 상하지 않고 잘 뭐 녹슬지 않는다 이런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 비슷한 계통의 물질이기 때문에 금, 은, 동으로 메달을 만들 때도 그 세 개를 써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동이 많이 들어있는, 구리가 많이 들어있는 광산에서 구리를 이렇게 캐다 보면 구리가 은하고 동하고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구리 사이에 은, 동, 은하고 금이 섞여 있는 수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리 공장에서 구리를 캐다 보면, 구리를 뽑다 보면 은동이 거기 섞여 있어가지고 많이 나오는 수가 꽤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돌에서 아연을 빼내는 사업을 큰 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 아연 빼낸 돌 찌꺼기 속에 흩어져 있는 금만, 은만 이렇게 후려내도 은하고 금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굉장한 규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광산, 금 같은 걸 캐는 광산, 정말로 금이 나는 광산이 전국 곳곳에 꽤 있습니다. 한때 정말 큰 규모로 운영되던 우리나라의 금 캐는 광산으로 충청북도 우리 음성에 무극광산이라는 광산이 있었죠. 지금은 금을 캐려면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주요 금 광산은 운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저렇게 광산에서 금이 들어있는 돌을 직접 캐가지고 거기서 금을 얻는 정도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한 그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자, 일단은 그래도 대한민국인데 기술도 좋고 하니까 근데 요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한때는 좀 많이 났었어요.
아, 근데 요즘은 인건비도 오르고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정도로 금을 많이 과거에 캐냈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어려워졌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톤 톤?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감이 좋으시네. 감이 괜찮아요? 그 선을 잘 짚었어요. 아, 옛날에 생산이 잘 될 때는 1톤을 좀 넘었습니다. 근데 요즘 생산이 좀 안 될 때는 1톤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몇백 일톤 킬로그램 정도? 그래도 야, 금이 몇백 킬로그램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금 몇백 킬로그램은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니, 그래도 뭐 몇백 킬로그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방금 제가 지금 중북 음성으로 좀 이사 갈까 순간적으로 이 생각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연 재련소에서만 나오는 금 양이 보통 10톤 넘어갑니다. 10톤이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구리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구리가 들어있는 돌에서 구리를 뽑아내고 남은 그 찌꺼기 돌들 거기에서 혹시 금도 좀 섞여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해보면 거기서 나오는 금량은 아연 그렇게 처리하고 나오는 금량보다 더 많습니다. 한 2, 30톤, 4, 50톤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아연하고 구리 재련소의 공장에서 이 쓰레기를 재활용을 하면서 뽑아내는 금이 수십 톤 단위예요. 50톤 보통 넘어갑니다. 애지간히 안 좋은 해라도 50톤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광에서 금 캐가지고 금을 얻는 거에 50배, 100배 정도를 재련소의 이 폐기물을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건져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을 해보시면 세상에서 보통 이런 금, 다이아몬드, 은 이런 보물 같은 게 많이 나오는 나라로 많이들 얘기하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금을 생산하면 1년에 한 어느 정도 생산하실 것 같습니까? 1000톤? 100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금 생산량도 적을 때는 한 200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00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해서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금이 남아프리카 같은 금을 주력으로 하는 나라에 대충 한 반 정도까지는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도라도가 황금으로 된 도시가 있다라는 게 전설로만 있었지 그거를 세상의 어느 나라 사람들도 실제로 찾아내지는 못했었는데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거를 찾아낸 사람들은 바로 한국의 이런 재련 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라는 거죠. 금 말고 금은 이런 귀금속육 말고 사람들이 돈 되는 자원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 또 뭐 있을까요? 줄리안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금 같은 그런 문화 사업도 있지 않나요? 요새 케이팝도 그렇고. 자원으로 땅에서 캐는 것 중에서 네. 금, 은 말고 이 자원 지 돈 된다. 이게 터지면 한몫 잡는다. 이런 거 뭐 있을까요, 대표님? 그러면 바로 그거 있죠. 뭐죠? 이 검은 금이라고 불리는 석유. 석유. 석유 같은 경우에 현대의 정말로 검은 황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죠, 그죠?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운 점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 중에 수출이 뭐가 잘 되냐, 뭘 팔아서 한국 사람들은 먹고 사느냐 이걸 좀 헤아려 보면 항상 1위 제품으로 자주 나오는 게 반도체죠. 그죠. 2위 제품으로 자주 나오는 게 자동차입니다. 가끔 순서 뒤집히는 경우 있어요. 가끔 가다가 1, 2 순서 뒤집히는 경우 있는데 반도체 자동차가 1, 2위를 차지하는 게 항상 기본입니다. 그러면 3위는 뭘까요? 3위. 그래서 이게 품목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조금 애매한데 대체로 3, 4위에 포진하고 있는 품목들이 석유 제품, 화학 제품, 합해서 석유, 정유, 화학 제품이라고 하고 있는 품목의 제품들이 한국의 수출 품목 3위다라고 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대충 보면 우리나라 수출 제품 중에 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게 석유, 화학 제품입니다. 비록 석유가 나는 땅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얻어서 장사를 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과감한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지금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석유, 정유, 화학 제품 중에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판매를 잘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제품으로 좀 손꼽아 볼 만한 게 항공유,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을 한국에서 잘 만듭니다. 항공유 깨고센.
그래서 석유는 여기저기서 수입을 해오지만 원유 자체는 수입을 해오지만 그걸 잘 정제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비행기에 넣는 상태로 만든 제품은 한국산 제품이 항상 세계적인 점유율을 뽑아보면 한국 회사 제품이 항상 세계 1위를 많이 차지합니다. 만수르 같은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만수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비행기에 기름 넣을 때 어떨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야, 나 오늘 나 벨기에 출장 가야 되니까 내 비행기 타고 가게 내 비행기에 기름 좀 넣어라. 기름 넣고 있는데 보니까 브랜드가 한국산 기름 브랜드로 만수르 자기 비행기에도 기름 넣고 있는 거예요. 만수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야, 내가 만수르인데 아니, 기름 들어가는 거를 한국에서 수입한 기름을 내 비행기에 넣어야 되냐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다른 수많은 세계의 선진국들, 다른 수많은 세계의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들이 한국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 약간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좀 배 아픈 나라들 많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 뭐 만수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계에 석유도 나고 기술도 뛰어난 선진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배 아파하는 나라들 많이 있겠죠? 이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술이 뭐겠습니까? 바로 쓰레기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이게 항공유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 비행기를 띄워서 날아다니게 하는 게 유독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점이 많다라는 데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행기를 타는 일입니다. 비행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대리 정도 되는 직원이 너무 일하기 너무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항상 커피를 자주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일하기 피곤하고 바쁘고 이러니까 커피 마실 때 그냥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으로 이렇게 한 잔씩 커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 회사의 부장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야, 너는 종이컵 이런 거 낭비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 모르냐. 종이컵 하나 만드는데도 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면서 연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기계를 돌려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일회용 컵으로 한 번 사용하고 종이컵을 버리면 얼마나 이산화탄소 소모가 많겠느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지적하는 거예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부장님처럼 종이컵 안 쓰도록 일회용 종이컵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장님은 일회용 종이컵 평소에 안 쓰는 사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장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좀 여유가 생기면 힐링 여행을 좀 떠나신단 말이에요. 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무슨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런 데로 미국에 이런데 자연이 우거진 데로 가가지고 한 일주일 이렇게 힐링을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를 해보면 종이컵은 하나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g 정도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장님처럼 굳이 멀리까지 그렇게 여행 갈 필요가 없는데 괜히 그렇게 한번 여행을 갔다 오시면 인천에서 LA까지 가는 비행기 편 하나가 배출하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만 g이 넘습니다. 100만 g. 그래서 종이컵 하나 사용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1000배, 10,00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평생 종이컵을 안 써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그냥 한번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거를 줄이기만 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비행기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다라는 거죠. 정말 맘 먹고만 가는 비행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요즘엔 그래서 자꾸 부모님 댁에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구 안 사랑하는 그래도 마음으로? 약간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 남의 갈 때 한번 길게 갈게 이러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래서 종이컵을 이제 막 써도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꼭 가야 되시는 해외 여행, 비행기 여행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뭐를 지적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냐면 비행기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여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어떤 발전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비행기에서 태우는 항공유가 타면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땅 속에 들어있는 석유를 꺼내 와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항공유로 만들어서 비행기에다 넣어가지고 태워버리면 땅 속에 묻혀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풀려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 기술이 뛰어난 회사들이 우리가 그냥 버려가지고 없어져서 어차피 쓰레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잘 모아다가 그거를 비행기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항공유가 될 수 있도록 가공을 해가지고 그냥 썩으면서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속에 들어가는 연료로 사용을 하게 한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게 하자라고 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발상이 지속 가능 항공유 Sustainable Aviation Fuel SAF라고 부르는 연료입니다. 비행기의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런 쓰레기 같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방금 사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니까 왠지 모든 거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지. 생각이 돼요. 시간 문제다. 이거 너무 뻔히 보이는 답이야. 시간만 있으면 다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가는 방송이에요. 아하. 모두 다 원료로 가능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지금은 약간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떤 게 조금 더 효율이 좋고 어떤 게 조금 효율이 떨어지고 어떤 거는 아직 실용화가 됐고 아직은 좀 기술을 더 개발해야 되고 이런 차이는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연료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만한 그런 폐기물이면 다 재가공을 해서 항공유까지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 비행기 안에서 쓰레기를 넣는데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 음식에서 버리는 기름을 모아놓은 것도 충분히 여러 번 가공을 거치면 비행기에 넣을 수 있는 항공유 등급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세계 선진국 회사들과 선진국 정부에서 어떤 것까지 추가로 나가냐면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것을 의무화하면 우리나라 회사에, 우리나라 산업에,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정부의 규제하고 엮어가지고 경제적인 이런 의무화 조치로 엮어나간다라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재가공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잘하는 회사들이 대체로 유럽 회사들입니다. 아무래도 유럽 회사들이 이런 친환경 기술에 더 먼저 투자를 해가지고 먼저 성장한 편이기 때문에 핀란드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런 기술 쪽으로 좀 발달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실제로 이런 규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들어왔다 가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1% 혹은 2% 나중에는 갈수록 더 올려가겠죠. 일정한 법으로 정해놓은 비율만큼 지속 가능 항공유를 꼭 넣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항공유는 한국 회사에서 잘 만들었지만 지속 가능 항공유는 유럽 회사에서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오려면 유럽 회사에서 돈 주고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런 규제를 만들면 이것은 기후 변화를 지키는데 동시에 유럽의 기업을 보호하고 유럽의 산업을 키워주고 유럽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법이기도 한 거죠. 기후변화, 환경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과거에는 이거를 경제 문제나 산업 문제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를 조금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돈만 벌려고 온갖 궁리를 다 하고 돈 버는 문제만 신경을 쓰다가 이렇게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됐는데 또 돈 얘기냐라고 하면서 환경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경제 이야기, 산업 이야기는 조금 덜하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이런 환경 문제는 워낙에 시급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으로 산업과 경제의 곳곳으로 다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돈을 버는 일을 생각을 할 때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생각을 할 때도 이렇게 환경과 연결된 쓰레기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오히려 생각을 할 때 더 돌파구가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졌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 그리고 쓰레기 문제라고 하면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많이 지적받고 있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나쁜 물질처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런 재료로 플라스틱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좀 안 좋다. 플라스틱은 뭔가 나쁜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플라스틱이 처음에 나와서 어디에서 팔렸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플라스틱은 그렇게까지 뭐 플라스틱이라는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환경에 어떤 반하는 재료다라고 말하면 플라스틱이 약간 좀 억울해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요거 우리 줄리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안경 말고 약간 불그스름한 혹은 거뭇거뭇한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안경 이런 거 한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태라고 하는지 아세요? 뿔테 안경? 뿔테. 한국 21년 차인데 교수님. 그래도 이런 고급 단어까지. 그럼요. 뿔테 안경을 왜 뿔테 뿔테 안경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그거 진짜 모르겠네요. 혹시나 옛날에 막 약간 그 상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 코뿔소. 그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야, 진짜로? 대단하십니다. 아니 추측했는데 대단하십니다. 찍었거든요 방금. 네, 이거 옛날에 안경을 만들 때는 플라스틱 재료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뿔테 안경 같은 재질로 안경을 만들려면 뿔을 실제로 사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동물의 뿔을, 뭐 물소 뿔이라든가 거북이 등딱지도 많이 썼어요. 거북이 등딱지 같은 걸 거북이 한 마리 잡아야 되겠죠. 아니면 뭐 물소 같은 걸 한 마리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뿔을 잘라가지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런 야생 동물에 좀 희생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가격도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플라스틱이 개발이 되면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들면 동물 하나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훨씬 더 재질이 좋고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들어가지고 뿔테 안경 같은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플라스틱 처음에 축복같이 여겨졌잖아요. 왜냐면 더 이상 우리 나무 자를 필요도 없고 숲도 살리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생동물도 살리는 뭐 코끼리도 살리는 오히려 플라스틱 진짜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요새는 좀 재앙같이 그렇죠? 뭐가 좀 오히려 환경에 별로 이롭지 못하는 역할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많이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코끼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특히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엄청난 숫자가 사냥을 당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요즘 그 줄어드는 추세가 겨우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생긴 것도 사실 플라스틱 산업의 전후하고 관계가 큽니다. 과거에 상아 코끼리의 이 엄니 이빨을 잘라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만들었죠. 뭐 대표적으로 상아로 만든 물건 중에 일상생활에서 요즘에 좀 눈에 많이 띄는 거라고 하면 당구공 같은 거. 옛날에는 당구공 하나를 만들려면 코끼리 한 반마리 정도를 잡아야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코끼리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요 당구 한 세트. 이런 시대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훨씬 싼 가격에 정말 비할 바 없을 정도로 싼 가격에 단구공을 만들 수가 있게 되면서 플라스틱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네요. 그죠? 죄 없는 플라스틱을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많이 쓰면서 아무렇게나 버리게 되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환경에 적처럼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잘못을 죄 없는 플라스틱에 좀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요즘 플라스틱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물체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안 깨지죠. 고려 청자는 떨어뜨리면 바로 깨지잖아요. 산산조각 나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페트병은 떨어져도 깨지지도 않죠. 훨씬 가볍죠. 가볍죠. 더군다나 투명하게 생겼기 때문에 안에 물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이기도 다 들여다 보여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도자기는 이게 좀 좋은 거 만들려면 도공들이 막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양을 잡고 그다음에 그걸 구워가지고 이렇게 잘 구워져야지 겨우 예쁜 모양의 도자기가 되는데 플라스틱은 가공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기계에 놓고 한번 틀어놓고 쿡 찍어내면 훅 불어내면 플라스틱 페트병 모양이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워낙에 만들기가 쉽고 섬세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페트병은 어떤 거 많이 합니까? 이렇게 약간 그 주름을 잡거나 이렇게 움푹 들어간 모양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손에 잡았을 때 좀 안 미끄러지게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들어간 모양으로 이렇게도 많이 만들죠, 그죠? 그리고 이 병 목 부분, 병의 주둥이 부분, 그 부분에는 절묘하게 이렇게 나선형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꼭 맞는 병 뚜껑을 이렇게 돌리면 병을 막을 수 있도록도 플라스틱은 가공을 할 수도 있죠.
도자기를 그런 모양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도자기에 그런 식으로 휘감는 그런 병뚜껑 같은 거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만들기가.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도자기로 물병 만들면 뭐 이상한 마개 같은 거 대충 막아놓고 들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꼭 안 막아진단 말이에요. 물 잘 샌단 말이에요. 근데 플라스틱 물병은 꼭 맞는 뚜껑으로 막아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도자기 10개, 20개 하고도 플라스틱 페트병 하나 바꾸자라고 분명히 저는 했을 거라고 저 장담합니다. 그런데 우리 플라스틱 페트병 이거 사용하면서 그렇게 귀한 제품, 이 놀라운 과학기술 발전의 어떤 경이다라고 놀라우면서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많이 헐값에 버려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 플라스틱을 다시 좀 재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번 다시 재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많이 생산돼서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좀 덜 버려지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성형 수술을 플라스틱 서저리, 플라스틱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말뜻이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얼굴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플라스틱 수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는 말 자체에 이 모양을 만든다, 모양을 변형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변형시키는 수술이다라는 의미로 영어로 성형 수술을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모양이 잘 변형되는 재질이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높은 열을 주거나 높은 압력을 주거나 센 힘을 줘가지고 꾹 누르면 모양이 바뀌게 되는 재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소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 같은 거를 만들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플라스틱을 다시 모아다가 플라스틱을 잘게 잘라다가 그 플라스틱을 모양을 바꾸고 싶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은 틀 속에다 집어넣고 다시 온도를 높여준 다음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한번 쿡 찍어내면 그대로 새 제품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플라스틱은 어떤 재료 못지않게 재활용이 잘 되는 재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죠. 첫 번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플라스틱 속에 같이 쓰레기 속에 딸려 들어올 수 있는 물질들을 잘 제거를 해줘야지만 깨끗한 신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일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플라스틱이 어떤 거는 더 튼튼하게 만든 플라스틱도 있고 어떤 거는 불에 잘 안 타게 만든 플라스틱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잘 늘어나는 좀 탱글탱글하게 만든 플라스틱도 있고 안에 섞어 놓은 여러 가지 첨가제 재료가 기능을 달리하는 것들이 각양각색으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재활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섞어 놓다 보면 이렇게 재활용할 때 방해가 되는 일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굉장히 철저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 먹는 생수병만 쫙 다시 모아라.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그거는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만 모아 놓았으니까 요거를 모아가지고 다시 그대로 찍어내면 다시 새 플라스틱 물병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세세하게 구분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뭐 페트병이라거나 이런 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귀찮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나마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될 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올림픽에서 그 쓰레기 배출이라는 종목이 생기면 양궁보다 금메달도 많이 받지 않을까. 진짜 졸졸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한국이 이런 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잘해가지고 구분을 잘해가지고 재활용을 잘하기에도 유리한 측면이 또 하나가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되게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 중에 한국 사람들만큼 아파트 이렇게 많이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아파트라는 거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단체로 모여가지고 비슷한 생활 양식으로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뭐 무슨 요일이 뭐 몇 시에서 몇 시까지가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겁니다라고 하면 알아서 다 모여가지고 분리해가지고 다 자료 같은데 넣어주죠, 그죠? 이런 거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재활용 사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정말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넓은 미국 땅에 띄엄띄엄 떨어져가지고 사는 단독주택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방법대로 버리는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분리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해볼까.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가지러 가면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만큼씩 다 쓰레기를 분리해가지고 다 모아놓잖아요. 요즘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좀 다른 방향의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다시 기름으로 되돌리는 그런 희한한 방법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기본 재료는 사실은 석유에서 온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석유를 잘 정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면 뭐 중유, 등유, 경유, 휘발유 이런 걸로 쭉 구분이 되고, 휘발유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보다도 조금 더 휘발유처럼 잘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물질 중에 나프타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업계에서는 옛날부터 나프타를 이상하게 납사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왜 나프타를 납사라고 한 걸까요? 이 나프타라는 그 기름을 석유에서 건져 와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하면 에틸렌이라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혹은 프로필렌이라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에틸렌이나 프로펠린이라는 물질을 다시 여러 차례 가공을 하면 각종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석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플라스틱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김에 이 플라스틱을 다시 석유처럼 되돌릴 수 없을까? 요거를 궁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미 많이 실용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마치 타임머신 탄 것처럼 그렇죠? 성인 됐다가 플라스틱 됐다가 다시 아기자 상태로 들어가는, 이게 진짜 신기한 기술인 것 같은데 네. 한국에서도 혹시 이렇게 열 분해유하는 그런 뭐 시설들 같은 것도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거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열 분해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다시 분해해서 기름으로 되돌린다라는 거죠.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그냥 태워가지고 연료로 써도 되고요. 이 석유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정제하고 재가공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 우리나라에도 주요 공장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아까 전통적인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시 플라스틱을 잘게 부숴가지고 그냥 꾹 눌러주면 다시 모양이 바뀌는 요 방법을 기계적인 재활용, 메커니컬 리사이클링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플라스틱을 아예 기름으로 되돌리는 이런 류의 방식을 케미컬 리사이클링, 화학적 재활용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연이 많이 오염이 된다, 플라스틱이 너무 낭비된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분야에서 기술을 먼저 빨리 개발해가지고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가지고 이것을 자기 나라의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에틸렌 같은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이 원래는 유럽에서 탄생한 거거든요.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 화학자들이 1950년대 이때 개발해가지고 실용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대량 생산 플라스틱의 본고장은 사실은 유럽의 독일이나 이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보기에는 이것도 얼마나 좀 뭐랄까 약간 좀 아쉽겠어요. 아니 우리가 플라스틱 원조인데 지금은 한국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다니.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이거죠. 플라스틱이 장점도 많이 있지만 너무 낭비되고 있고 너무 함부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이 되는 게 단점이기도 한데, 유럽 사람들은 환경을 좀 보호하는 기술에 미리미리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쪽 기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은 한국에 좀 뒤지지만 재활용하는 기술은 유럽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간다. 요거를 좀 이용을 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과 연결된 규제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유럽의 그 규제 당국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럽의 어떤 협회나 유럽의 업체들이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 제품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때 플라스틱이라는 게 보통 어떤 껍데기, 포장 용도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껍데기나 포장 용도로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은 항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써라. 뭐 예를 들면 50%, 55%, 뭐 나중엔 점점 이 수치도 높아지겠죠. 70% 이상, 뭐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써라라는 식으로 어떤 규제나 법령이나 규약을 만들어 놓는다면 한국에서 아무리 질 좋은 새 플라스틱을 싸게 잘 만들 수가 있어도 이 유럽에서 물건을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때는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어디선지 웃돈 주고라도 구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재활용하는 기술에서는 유럽 업체들이 더 앞서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유럽의 이 플라스틱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살릴 수가 있고 한국보다 유럽 업체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죠. 진짜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활용은 유럽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새는 유럽 국가 중에 재활용 안 하는 국가 거의 없고, 그리고 마트 가면 웬만한 진짜 플라스틱병 보면 이거는 이제 버진 플라스틱, 그러니까 새로운 플라스틱 만든 거 아니라 재생 플라스틱 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다들 적혀 있더라고요.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자랑스럽게 붙여져 있을 정도의 이 문화를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거기에 재생 플라스틱을 많이 써라라는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적응한 유럽 업체들이 더 유리하고, 거기에 적응이 안 된 업체가 해외에 있다면 거기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문제, 산업 문제로 환경 문제를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플라스틱을 열 분해유로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하는 산업이 뭐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점점 더 요즘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런 열 분해유를 주로 그냥 석유 연료처럼 그냥 무슨 이렇게 뭐 태우는 그야말로 연료로, 기름으로 태우는 연료로만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점점 이런 걸 이용해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쪽으로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까? 요거 사실 기술 싸움이거든요. 열 분해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열을 많이 가해줘야지 플라스틱이 다시 기름처럼 돌아가게 되는데, 그럼 열을 가해준다라는 거는 결국은 전기나 석유를 또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많이 사용을 하면 그만큼 돈도 많이 들거니와 그만큼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 플라스틱을 열 분해유로 되돌리는 과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한다, 훨씬 더 연료나 전기를 덜 쓰면서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야라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보면 많은 국가들은 더 이상 쓰레기 안 받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그냥 뭐 쓰레기 나오면 다른 데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그 기술력 높이지는 이유 하나 더 됐기도 하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로 한 번 들어오는 쓰레기, 이 석유가 계속해서 여기 한국에서 재사용되고 재활용되고 하면 이게 진짜로 국가의 경제에도 큰 도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로 좀 묶어가지고 마지막 어떤 교훈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환경 보호가 곧 지갑 보호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환경 보호를 한다, 자연을 보호를 한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 내가 좀 희생하는 거라고들 무심코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따뜻한 사람이니까, 나는 지구를 생각을 하니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 나는 기후 변화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라는 식으로들 이야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뭔가 귀찮고 손해되는 거지만 환경 보호에는 신경을 쓰겠다, 이런 게 옛날식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환경 보호를 이용을 해서 다들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좀 넘어온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옛날에 룸메이트하고 같이 살았을 때 솔직히 그때는 이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돈 많으시고. 지금 조금 나요, 전보다. 그때는 솔직히 뭐 보일러세 조금만 더 나면 막 엄청 배 아프고 막 어떡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보일러 좀 줄고 친구 방에 들어가서 이제 막 그 전기 코드 끄고 막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주로 우리가 말하는 환경 같은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갑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건데, 네. 진짜 이거 더 벗어나서 이제는 국가 차원으로도 이득이 많이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이렇게 경제와 산업과 환경을 같이 생각하는 방향, 꼭 먹고 알 먹고 환경 보호에 또 한 가지 큰 장점은 뭐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찾아 놓으면 이거는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참하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 보호가 나를 희생하기만 해야 되고 내가 손해만 봐야 되고 내가 한테 귀찮기만 한 일이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그거를 많이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지금부터 이런 추세로 좀 환경 보호와 경제 산업을 연결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결론으로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과학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이런 방향을 보는 시각도 환경 보호 뭐 이런 거 나면 또 뭐도 몸에 안 좋다, 뭐도 환경이 나쁘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귀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석유를 좀 덜 수입해도 되고 같은 물자를 재활용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 기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앞으로는 더 넓게 열릴 거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쓰레기를 뒤집어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 속에서도 가치를 찾는 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환경치기라는 건 결국 나를 치킨 거기도 하잖아요. 우리 함께하면 훨씬 더 빨라질 거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작은 실천도 큰 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저는 깊게 믿고 있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와 MBC 충북이 공동으로 기획한 공감충전 과학 콘서트 이과 교수의 손에 잡힌 쓰레기 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과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입니다. 과학으로 경제로 수다로 감사합니다.